사랑이라는 말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 누군가의 진심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는지 나는 단 하루 만에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날은 내 몸이 아파 병가를 낸 날이었다. 몸은 쉬고 있었지만 마음은 무너졌다. 그렇게 나의 이야기는 삶이 조용히 내려앉은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 아내 진아와 결혼한 지 6년. 서로 부족했지만 우리는 나름 다정한 부부였다. 돈이 넉넉하지 않아도 함께 웃었고, 자격증 공부와 글쓰기라는 각자의 꿈을 응원하며 곁을 지켰다. 진아는 늘 나를 배려했고, 불쾌한 메시지를 받은 날이면 먼저 보여주며 말해줬다. 이런 말 기분 나쁘지 않아? 남사친과의 연락도 나를 위해 끊었다. 나는 그런 그녀를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무조건 내 편인 사람이라 믿었다. 그래서 더 잔인했다. 그날 아픈 몸을 이끌고 집에 있던 나는 진아가 아래층 집주인 박 사장과 함께 있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과 가장 경계하지 않았던 사람이 함께한 그 장면. 진아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마치 용서할 수도 있는 사람처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가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써온 소설 원고를 모두 지워버렸다. 그 후 나는 매일같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연애 사연들을 훑어본다. 예전에 나는 그런 글에 늘 이렇게 댓글을 달던 사람이었다. 모든 여자가 그런 건 아니야. 진짜 괜찮은 사람은 따로 있어. 그 말들 나도 진심으로 믿었다. 믿었기 때문에 무너졌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글을 쓰고 있다. 아마 나처럼 당해본 사람이라면 공감할 것이다. 우린 괜찮은 줄 알았어. 완벽하진 않아도 잘 지냈지. 하지만 착각이었다. 가족도, 친구도, 그리고 매일 밤 옆에 누워 잠들던 사람도 믿어서는 안 될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 글을 쓰며 되새긴다. 그리고 그 어리석음이 그녀가 남긴 상처보다 더 깊게 아프다. 우리가 살던 집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4층짜리 다세대 빌라였고, 우리는 그중 3층에서 지냈으며 건물의 주인인 박 사장은 1층에 살았다. 요즘 같은 집값으로는 내 집 마련은 엄두도 못 냈기에 그곳은 우리 형편에 맞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나머지 세대들도 대부분 우리처럼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부였고, 주민들끼리 지나치게 가까워지지도 서먹해지지도 않게 서로 적당한 선을 지키며 살아가는 분위기였다. 처음 이사 왔을 땐 박 사장도 괜찮은 사람이었다. 자잘한 수리는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줬고, 건물 관리도 성실한 편이라 신뢰할 만했다. 물론 주차 문제나 층간소음으로 가끔 마찰은 있었지만 얼굴 붉히고 갈등이 생길 정도는 아니었고, 진아가 명절에 쿠키를 구우면 인사 삼아 나눠줄 정도의 정도만 오갔다. 불필요한 친분 없이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지내는 그런 관계가 우리에겐 편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내가 집을 비운 사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진작에 눈치챘어야 했던 게 아닐까 싶다. 모든 퍼즐 조각은 이미 흩어져 있었지만 나는 그것들을 애써 외면했고, 결국 눈앞에서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진아는 광고 카피라이터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편이었다. 월말에 있는 회의나 프레젠테이션 같은 일정이 있지 않는 이상 회사에 출근하는 일도 드물었다. 반면 나는 건설 현장 소장으로 일하고 있어서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까지도 일정이 불규칙했고,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야 들어오는 일이 반복됐다. 아내와 저녁을 함께 먹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보는 평범한 일상조차도 우리에겐 사치처럼 느껴졌고, 나는 늘 그녀에게 미안한 마음을 품고 살았다. 그녀는 그런 나를 항상 격려해 주었고, 오빠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 없어. 난 진짜 자랑스러워 라고 말하곤 했다. 늦은 밤 피곤한 얼굴로 돌아온 날이면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허리가 아프다고 말하면 말없이 욕조에 물을 받아놓기도 했다.
나는 그런 다정함에 감사하면서도 그 다정함이 진심이라는 믿음 때문에 더 깊이 무너질 줄은 몰랐다. 그날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난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평소와는 달리 몸이 무거웠고 머리가 띵했으며 콧물이 줄줄 흘렀다. 원래 같았으면 그냥 참고 출근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몸이 아픈 것과는 별개로 설명할 수 없는 막연한 불편함이 속에서 올라왔고 머릿속 어딘가에선 오늘은 가지 말라는 이상한 직감이 반복적으로 울려 퍼졌다. 결국 나는 과장님께 문자로 하루 연차를 쓰겠다고 남겼고 다행히 흔쾌히 허락을 받았다. 평소 병가도 잘 안 쓰고 일만 해왔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을 것이다. 진아에겐 따로 말하지 않았다. 출근하는 척 슬쩍 다녀왔다가 오랜만에 그녀와 점심을 함께 먹고 드라마 몰아보기라도 하면서 하루를 느긋하게 보내고 싶었다. 진아가 그토록 원하던 우리만의 하루를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가는 길에 진아가 즐겨 찾는 카페에 들러 그녀가 늘 주문하던 카라멜 마키아토에 휘핑을 듬뿍 얹어 샀고 커피를 손에 든 채 집으로 향하는 내 얼굴에는 오랜만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차 안에서 진아가 오늘 하루 얼마나 기뻐할까? 같은 기대 섞인 상상을 하며 웃고 있는 내 모습은 지금 생각하면 한없이 어리석고 안쓰럽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차라리 그냥 회사에 갔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말을 조용히 해주고 싶다. 가끔은 모르는 게 나았을 수도 있다. 익숙한 자리에 차를 세우고 한 손엔 그녀를 위한 커피를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겉보기엔 평범한 아침이었다. 진아의 차는 주차장에 그대로 있었고 옆집 아이들은 마당에서 장난을 치고 있었다. 여느 날과 다를 것 없는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다. 하지만 집 문 앞에 다가섰을 때 이상한 느낌이 나를 멈춰 세웠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고 아주 살짝 열려 있었던 것이다. 진아는 집 보안에 유난히 민감한 사람이었다. 밤마다 문단속을 3번씩 확인하고 택배 도난이 걱정된다며 영상 초인종과 CCTV 설치를 직접 요청했던 사람이었다. 그런 그녀가 현관문을 열어둔 채 집에 있다는 건 단 한 번도 없던 일이었다. 머릿속에서 빨간 경고등이 켜졌지만 나는 애써 합리화를 시도했다. 장 보러 갔다가 잠깐 열어둔 걸 수도 있지. 이웃이랑 얘기하다가 잊었겠지. 같은 생각들로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선 거부할 수 없는 불길함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다. 그 느낌은 익숙했고 동시에 낯설었으며 무엇보다 분명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고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장면을 본 순간 시간이 완전히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거실 한가운데 우리가 주말마다 함께 영화를 보던 소파 위엔 익숙하면서도 낯선 공기가 감돌고 있었고 진아와 또 한 사람 박 사장이 나를 보고 얼어붙은 채 시선을 고정한 채였다. 말이 필요 없었다. 나는 모든 걸 단숨에 알아버렸다. 문이 열리고 마주한 그 장면 속에는 분명히 아래층에 사는 박 사장이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욕실 수리를 도와주며 친절한 인상을 주던 그 사람이 지금은 아내 옆에 나체로 서 있었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 광경을 바라봤다. 믿고 싶지 않은 마음과는 달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너무나 명확했고 부정할 수 없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고 컵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거실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그제야 나는 입을 열었다. 지금 이게 뭐야? 내 목소리는 나조차 낯설 만큼 낮고 차가웠고 어딘가 믿고 싶다는 심정이 담긴 듯 들렸지만 속으로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철저한 배신이었다. 결혼 6년 동안 내가 지켜온 일상과 신뢰는 그 짧은 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진아는 멍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내 티셔츠 자락을 붙잡았고 그 눈엔 공포와 죄책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반면 박 사장은 아무 말도 없이 허둥거리며 옷을 추스더니 내 시선을 피한 채 벽에 몸을 부딪히며 문 쪽으로 도망쳤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휘청이며 도망가는 모습은 처참했고 나를 더욱 모욕스럽게 만들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내 주먹은 저절로 쥐어졌고 손등에 핏줄이 솟구치고 관절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온몸의 근육이 긴장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쓰러뜨리고 싶은 충동이 머리끝까지 차올랐지만 나는 참았다. 아니, 참아야만 했다. 나는 원래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인생에서 가장 강한 주먹을 날리고 싶었다. 3년간 주 5일 다닌 헬스장 근력으로 정말 박살낼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가 내게 안긴 고통을 물리적으로라도 되갚고 싶었다. 그러나 머릿속에 한 줄짜리 뉴스 기사가 스쳤다. 격분한 남성, 폭행치사로 구속, 노인에게 주먹질, 결국 시형 선고. 나는 깨달았다. 내 인생까지 이들에게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것을. 분노는 잠깐이지만 그 여파는 평생을 따라붙는다. 박 사장은 끝까지 내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도망쳤고 나는 그를 보내줬다. 차가운 복수는 뜨거운 분노보다 오래가고 더 치명적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에게 남은 일은 나중에 따로 정리할 생각이다. 필요하다면 그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 수도 있고 이 빌라의 다른 세입자들과 커피 한 잔 나누며 그가 어떤 사람인지 천천히 알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지금 당장은 그를 쫓아가지 않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복수였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은 사람은 진아였다. 아니, 이제 그녀를 그렇게 불러야 할 이유가 남아있을까? 그녀는 더 이상 나의 아내가 아니었다.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은 6년 전 내가 사랑했던 진아가 아니었다. 나와 함께 미래를 꿈꾸며 웃고 울던, 내 일상을 소중히 여기고 내 곁에 머물던 그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은 그저 현장에서 들킨 외도녀일 뿐이었다. 나는 살면서 단 한 번도 여자를 향해 손을 든 적이 없었다. 어릴 적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다. 여자에게 손을 드는 남자는 진짜 남자가 아니다. 그 말은 내 삶의 어떤 기준처럼 가슴에 남아 있었고, 그래서 지금 터질 듯한 분노가 가슴을 밀어 올라와도 나는 이를 악물고 주먹을 옆구리에 붙인 채 그대로 서 있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만큼 손을 세게 쥐었고 그 자리에 맺힌 피가 차갑게 스며들었다. 왜냐하면 단 1초라도 이성을 놓치는 순간 나는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일을 저지를 것 같았기 때문이다. 분노로 어쩌다 한 대 친다거나 책상을 부순다거나 그런 감정은 이미 넘어서 있었다. 이건 내 안에 있는 마지막 선까지 위협하는 내가 인간으로 남기 위한 싸움이었다. 진아는 내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내 티셔츠 자락을 꼭 쥐고 있었지만 시선은 내게 닿지 못한 채 아래로만 떨어져 있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다른 남자와 우리 소파 위에 있던 그녀가 이제 와서 수치심에 고개조차 들지 못한다는 게 오히려 나를 더 분노하게 만들었다. 마치 내가 갑작스레 난입해서 상황을 망친 것처럼,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그 뻔뻔한 태도가 더 끔찍했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집에 없을 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목소리는 낮고 차갑고 내 스스로조차 낯설 만큼 억눌려 있었다. 진아는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못하고 도둑질하다 들킨 아이처럼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아니, 이건 진짜 실수야. 그냥.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냥이라는 말에 나는 다시금 입술을 깨물었다. 그냥? 그냥 한 번의 실수였다고? 그럼 우리 6년의 결혼은 자기 아버지 뻘되는 남자와 바꿀 만큼 가벼웠던 거냐고. 그녀는 더 이상 어떤 말도 잊지 못했고 몸을 잎사귀처럼 떨며 한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 순간 그녀가 겁에 질려 변명조차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시원했다. 내가 겪은 이 고통에 비하면 그 정도의 두려움은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나 싶었다. 나는 단 한 번도 진아에게 소리를 지른 적이 없었다. 결혼한 뒤로 6년 내내 단 한 번도
그런 내가 지금 한 걸음 다가서자 진아는 무언가에 떠밀리듯 뒤로 물러났다. 겁에 질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도 못한 채 숨을 죽이며 내 움직임만 살피고 있었다. 웃기지 않은가. 그녀가 아팠을 땐 머리카락을 쥐고 토할 때까지 옆을 지켜줬고 생일에 맞춰 3시간 운전해가며 케이크를 사다 주었고 소설을 쓰고 싶다고 말하던 그녀를 위해 몇 달씩 야근하며 모은 돈으로 새 노트북을 사주던 내가 지금은 그녀에게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숨을 들이쉬었다. 이 한순간조차 참지 못하면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지킬 수 없을지도 몰랐으니까. 지금 그녀 앞에 서 있는데 그녀는 나를 무서워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입고 있던 내 티셔츠의 목깃을 움켜쥐고 그대로 끌어당겼다. 그녀의 시선은 내게 닿지 않았다. 바닥을 보거나 벽을 보거나 혹은 조금 전 그 남자가 사라진 현관 쪽을 흘끗거리기만 할 뿐이었다. 그게 더 미치게 만들었다. 모든 걸 무너뜨려 놓고도 나를 향해 시선을 맞출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키지 않는 모습. 그녀의 그 외면이 지금까지의 신뢰를 더욱 잔혹하게 짓밟았다. 나는 목소리를 눌러 겨우 말했다. 날 봐, 서진아.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눈을 돌렸다. 마치 잘못한 사람이 나인 것처럼. 그 순간 나는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밀어냈고 그녀는 힘없이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마 내 손에 힘이 조금 더 들어갔던 모양이었다. 그때 나는 그저 그녀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진아는 여전히 내 티셔츠를 품에 안은 채 울지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우리가 주말마다 함께 영화를 보던 거실, 생일마다 웃으며 케이크를 자르던 그 공간은 그 순간 더럽혀진 기억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고 서 있었지만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사랑도, 연민도, 동정도 사라지고 남은 건 혐오와 분노뿐이었다. 나는 조용히 뒤돌아섰고 그대로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때 들려온 그녀의 목소리. 여보. 한때는 그 부름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했고 출근을 말리거나 데이트를 조르던 그 애교 섞인 말투가 이제는 거북하고 메스꺼웠다. 이 상황에서 여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그녀를 보며 나는 모든 감정의 줄을 끊어냈다. 문을 세게 닫았다. 문틀이 울릴 정도로 그녀와의 거리를 가능한 한 멀리 벌리고 싶었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마지막 이성마저 잃어버리기 전에 나는 차에 올라탔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랐다. 그저 움직였다. 차를 멈추면 나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동네를 몇십 바퀴나 돌았던 것 같다. 아파트 단지를 지날 때마다 운전대를 더 세게 움켜쥐었고 한 번쯤은 그대로 돌진해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느라 애썼다. 무엇보다 끔찍했던 건 그 두 사람의 위치를 내가 너무도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박 사장은 아마 1층 자기 집에 숨어 있을 테고 진아는 내가 떠나온 거실 소파에 여전히 앉아 있겠지. 하지만 나는 그런 인간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계속 달렸다. 라디오 주파수를 이리저리 돌려가며 머릿속을 지워보려 했었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오후 2시쯤 나는 무의식적으로 이마트24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그곳에서 몇 시간이고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범한 일상은 이상하리만치 낯설고 이질적이었다. 장바구니를 끌고 나오는 가족들, 손을 맞잡은 연인들, 서로를 부축하는 노부부들, 모두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지만 나는 불과 몇 시간 전 내 세상이 무너지는 걸 눈으로 직접 봤다. 핸드폰은 진동을 멈추지 않았다. 진아였다. 수십 통의 메시지가 쌓여 있었지만 나는 화면을 들여다볼 용기조차 없었다. 해가 지고 주차장이 텅 비었는데도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 집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었다. 이제 그곳은 우리 결혼이 죽어버린 범죄 현장이었다.
보안 요원이 몇 차례 순찰을 돌며 차를 힐끗거리던 것도 어렴풋이 기억난다. 몇 시간째 멍하니 앉아있는 남자. 의심스러울 법도 했다. 하지만 나는 그 시선조차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밤 10시쯤 나는 결국 다시 그 집을 향해 차를 돌렸다. 마음 한켠에선 그녀가 이미 집을 나갔기를 바랐다. 혹시라도 그녀가 나를 기다리지 않기를, 그 자리에 없기를. 하지만 그녀는 거기 있었다. 그 몇 시간 전 박 사장과 함께 있었던 그 소파 위에 다시 앉아 있었다. 이번엔 작년 크리스마스에 내가 선물한 파자마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울다 지쳐 퉁퉁 부어 있었다. 화장은 모두 번져 있었고, 거실엔 휴지 뭉치가 흩어져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그녀가 평소 즐겨보던 감성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다. 하지만 나에겐 그저 또 하나의 연기로 보였다. 6년을 함께하면서 그녀가 보여줬던 수많은 감정 중 어느 하나 진짜였는지 알 수 없게 만든 연기처럼 느껴지는 눈물이었다. 나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왜 저렇게 울고 있는 걸까? 자기가 배신한 걸 후회해서? 우리 결혼 6년을 망가뜨린 게 미안해서? 아니면 그저 들켰기 때문일까? 그녀는 울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죄책감 때문이 아니었다. 이제는 더 이상 행복한 아내라는 가면을 쓸 수 없게 되었고, 편안하게 살아오던 이중생활이 들통났기 때문에 흐르는 눈물이었다. 그 눈물의 정체는 고통도 후회도 아니었다. 그저 불편함이었다. 쉰 목소리로 그녀가 다가왔다. 오빠, 우리 얘기 좀 하면 안 돼? 제발 잠깐이라도 앉아서. 그 오빠라는 단어가 특히 역겨웠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 말을 꺼낼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상황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듯했다. 나는 차갑게 물었다. 내가 나간 후에 그 인간이랑 또 있었어? 그 순간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 엉엉, 더 크게, 더 처절하게, 마치 자신이 얼마나 부서졌는지를 보여주려는 듯. 하지만 나는 웃음이 났다. 비웃음. 그녀가 보여주는 이 모든 행동이 그저 또 하나의 연기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층 어디선가 그 남자의 품에 안겨 있었을 수도 있는 사람이 이제 와서 처절한 눈물로 용서를 구하는 장면. 나는 그걸 말없이 바라보았다. 제발 잠깐만 같이 있어줘. 진심이야, 제발. 그녀는 계속 매달렸다. 마치 그럴 자격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건 내가 그 자리에 앉았다는 것이다. 물론 그 소파는 아니었다. 다시는 그 더럽혀진 자리에 앉고 싶지 않았으니까 나는 맞은편 1인용 소파에 조용히 앉았다. 그녀가 어떤 핑계를 대려는지, 무슨 변명을 준비했는지 궁금했던 것 같다. 진아는 내 얼굴을 똑바로 보지도 못한 채 한참을 그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정말 미안해 진짜야. 결국 예상한 대사였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문장. 어디서든 통용되는 바람의 변명. 외로웠어. 그 사람이 자꾸 그런 눈빛으로 봐서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됐어. 그리고 또 눈물. 끝없이 쏟아지는 눈물. 그녀는 마치 자신이 아무런 선택권도 없이 그저 유혹에 휘말려든 피해자인 양 행동했다. 그가 먼저 다가왔고 자신은 혼란스러웠고, 그렇게 됐다고 정신 차렸을 땐 이미 뭐? 이미 손을 잡고 있었고, 이미 마음이 넘어갔고, 아니면 이미 내 모든 신뢰를 발밑에 짓밟은 뒤였단 말인가? 내가 사랑했던 진아는 분명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이 여자는 그녀의 얼굴을 쓴 가면일 뿐이었다. 내 집에서 내 돈으로, 내 믿음으로 살아가며 도대체 언제부터였는지조차 알 수 없는 시간 동안 박 사장과 어떤 관계를 맺어온 여자. 그리고 지금은 우리 6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 짓는 한 편의 연극을 펼치고 있는 배우. 그녀의 눈물은 죄를 덮기 위한 장치였고
지금 이 장면은 마치 오스카상을 노리는 클라이맥스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진심을 말할 때마다 늘 하던 그 제스처. 그 손짓 하나만으로도 나는 예전엔 그녀를 믿을 수 있었다. 6년 동안 단 한 번도 거짓말을 들킨 적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이제 와선 아무 의미도 없다. 그녀가 뭘 말하든 무엇을 믿든 내 마음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녀는 여전히 눈물로 모든 걸 덮으려 애쓰고 있었고 나는 이미 그 극장을 조용히 빠져나온 관객이었다. 사람들이 흔히 외도를 단 한 번의 실수라고 말하지만 실은 수많은 선택의 결과다. 그녀는 유혹을 받아들였고 거절할 기회는 여러 번 있었다. 내가 바깥에서 뼈 빠지게 일할 때 그 남자를 집 안으로 들이는 순간에도 단 한 번이라도 안 돼라고 말했다면 이 모든 일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쾌락을 선택했고 우리 가정을 버렸다. 그녀의 흐느낌을 들으면서 내 감정은 점점 무뎌지고 있었다. 설령 내가 용서한다 해도 이젠 같은 눈으로 그녀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신뢰는 거울과 같아서 한 번 깨지면 금은 지워지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는 박 사장이었다. 그자는 여전히 1층에 살고 있었고 나는 그 얼굴을 볼 때마다 분노를 억눌러야 했다. 더는 듣고 싶지 않았다. 눈물도 사과도. 그래서 나는 짧게 말했다. 그만해. 됐어. 우리 끝났어. 지나는 상담을 받아보자고. 기회를 달라고 매달렸지만 이미 고칠 수 없는 상태였다. 그 순간 나는 당장이라도 그녀를 내쫓고 싶었다. 짐 싸서 그 남자 집으로 가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내가 떠나야 했다. 같은 건물에 있는 것조차 고통이었으니까 나는 안방에 들어가 여행 가방을 꺼내 아무 옷이나 쑤셔 넣었다. 6년의 시간은 그렇게 가방 2개에 구겨졌다. 진아는 울며 따라다니며 자기가 나가겠다고 했지만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너랑 그 남자 떼어놓을 생각 없어. 잘 어울리더라. 어디 사는지도 알잖아. 그냥 거기서 살아. 그 말에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마 뺨을 때린 것보다 더 아팠을 것이다. 그녀도 내가 겪은 고통에 극히 일부는 느껴야 하지 않겠나. 진아는 침대 위에 쓰러져 울었고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왔다. 지금 나는 서울 외곽의 싸구려 모텔방에 있다. 이틀째 표백제 냄새가 밴 친구, 병 넘어 다투는 소리까지 다 들리는 그런 곳. 회사에는 병가를 냈다. 진짜 아픈 것도 아닌데 연락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과장님은 내가 코로나에 걸린 줄 아실지도 모르지만 상관없다. 나는 지금 사람 구실조차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시간은 새벽 3시. 창문 밖엔 인기척 하나 없고 방 안은 적막하기만 하다. 어디라도 털어놓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다. 요즘 내 머릿속엔 복수라는 단어만 맴돈다. 유치하다는 것도 알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가 내가 느꼈던 고통의 일부분이라도 겪게 하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이 감정도 무뎌지겠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복수만이 내가 삼킬 수 있는 유일한 진통제다. 그리고 일주일이 흘렀다. 나는 어떤 일을 저질렀다. 지금도 양심이 조용히 속삭인다. 그건 좀 지나치지 않았나.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그녀가 내게 한 짓을 떠올릴 때마다 내가 한 행동은 오히려 아주 공정한 대가였다고 느껴진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진아의 진짜 꿈에 대해. 그녀는 늘 말했다. 나는 언젠가 작가가 될 거야. 광고 문구나 마케팅 슬로건이 아닌 진짜 소설을 쓰는 작가.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
한지수 작가처럼 로맨스를 써서 독자들을 웃고 울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게 그녀의 오랜 꿈이었다. 어디 모임만 가면 누구든 붙잡고 자신이 구상 중인 소설 이야기를 늘어놓곤 했다. 기획부터 출판까지, 베타 리더부터 에이전시 연결까지 다 알아본 사람. 한때는 베스트셀러가 되면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 작가로 살아가겠다는 말까지 했었다.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그녀의 눈동자는 반짝였고 그 꿈을 이야기하는 그녀는 누구보다 생기 있었다. 그 시절의 진아는 분명 진심이었다. 그래서 나도 그녀의 꿈을 믿었다. 3년 전 진아는 정말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퇴근길에 일부러 예쁜 노트를 사와서 구상을 정리하던 그녀의 얼굴은 마치 크리스마스 아침처럼 들떠 있었다.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나는 그런 그녀를 온 마음으로 응원했다. 소설만을 위한 새 노트북을 사주고 방 하나를 작업실로 만들어줬으며 매일 커피와 간식을 챙겨주었다. 완성된 챕터를 함께 읽고 때론 감탄하며 때론 진지하게 피드백을 나눴다. 진짜 잘 썼다. 이런 전개는 너밖에 못 떠올려. 다음 세대의 작가가 될 수 있을 거야. 나는 그녀의 열정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 원고는 점점 완성에 가까워졌다. 가족 간의 비밀, 금기된 감정, 끝까지 예측할 수 없는 전개. 진아는 매일 밤 마음과 시간을 다해 키보드를 두드렸고 어느새 360쪽이 넘는 분량이 쌓였다. 그건 단순한 문서가 아니었다. 그녀의 모든 감정과 희망, 그리고 인생의 중심이자 자존심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걸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몇 장만 남겨둔 상태였고 불과 2주 전엔 나란히 누운 채 반전의 아이디어를 들려주며 들뜬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때만 해도 그녀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 내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며칠간 모텔에 틀어박혀 지내던 어느 날 나는 문득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집에 가서 얘기 좀 하자. 짧은 문자를 보냈을 뿐인데 진아는 바로 답장을 쏟아냈다. 제발 와줘. 다시 잘해보고 싶어. 오빠 없이 아무것도 안 돼. 나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다. 다만 그녀가 아직 희망을 품고 있다는 착각 속에 머물게 할 필요가 있었다. 집에 들어서자 진아는 환한 얼굴로 문을 열어주었다. 집 안은 반짝반짝 닫혀 있었고 주방에는 라자냐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다. 그녀가 결혼 초반에 어머니에게 배워 처음 만들어줬던 바로 그 요리였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풍경이었지만 내 마음은 차가웠다. 그녀는 눈물 섞인 목소리로 용서를 구했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아직도 날 사랑한다고 뭐든 하겠다고 애원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좀 필요해. 생각해 볼게. 확답은 주지 않았고 희망만 남겼다. 그녀에게서 배운 방식 그대로였다. 밤이 되자 진아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예전처럼 함께 자자고 말했다. 익숙한 말투와 눈빛, 손끝의 온기.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연기처럼 느껴졌다. 나는 담담히 말했다.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 거실에서 잘게. 그녀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다시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오빠가 편한 대로 해. 모든 걸 이해하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녀의 모습은 오히려 더 멀게 느껴졌다. 그날 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노트북이 조용히 내 눈에 들어왔다. 그 속엔 그녀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고 나 역시 그 작업에 깊이 관여해 있었다. 나는 조용히 노트북을 열고 그녀가 평소 쓰던 습관 그대로의 파일 목록을 확인했다.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문서들, 챕터별로 정리된 폴더들, 그리고 손을 뻗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는 말하지 않겠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우리 결혼이 무너졌던 것처럼 그녀의 오랜 노력과 신념도 조용히 무너뜨렸다. 그것이 옳은 일이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다. 다만 분명한 건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를 더는 같은 눈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날 밤, 거실 테이블 위에 노트북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습관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진아는 예전처럼 글을 쓰다가 잠이 들었고, 아침이면 일어나자마자 다시 키보드를 두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가 침실로 들어간 뒤 나는 한참을 조용히 앉아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겠다. 그냥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렸다. 그 노트북엔 그녀의 지난 3년이 담겨 있었다. 매일 밤 고개를 숙이고 써내려간 문장들, 반복된 퇴고, 기획, 감정의 진폭.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었다. 나는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다. 그 안에서 그녀의 흔적들이 숨 쉬고 있었다. 챕터별로 정리된 폴더, 메모와 참고 자료, 그리고 수없이 고쳐 쓴 문서들. 그걸 바라보며 한참을 멈춰 있었다. 어쩌면 지금이라도 닫고 그냥 돌아설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떠오른 건 며칠 전 그 거실의 기억이었다. 그 기억은 한 번도 흐릿해진 적이 없었다. 머릿속을 스치기만 해도 심장이 조여왔고 숨이 막혔다. 나는 천천히 손을 뻗었다. 무언가를 끝내겠다는 결심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다가왔다. 그 밤, 나는 그녀가 쏟아부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들었다. 슬픔도 있었고 망설임도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 위에 올라선 것은 지독할 만큼 차가운 결심이었다. 그녀에게 그 꿈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내가 그 꿈을 지워버린 것이다. 다 끝냈을 때 방 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노트북의 화면은 꺼져 있었고 내 손끝은 차가워져 있었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무엇을 한 것인지 스스로 되물으며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아니면 이건 단지 내가 감정에 휩쓸린 결과였는지. 가끔은 죄책감이 스쳐 지나가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순간마다 나는 그날의 장면을 떠올렸다. 그러면 신기할 만큼 마음은 다시 잠잠해졌다. 그 기억이 존재하는 한 나는 더 이상 그 소설을 그녀의 꿈이라고 인정할 수 없었다. 그건 단지 내가 지켜주지 못한 시간의 잔해였을 뿐이다. 다음 날 아침, 진아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행동했다. 조용히 아침을 차리고 광고 일정을 확인하며 메일의 답장을 쓰고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노트북은 열리지 않았다. 그녀는 평소라면 아무리 바빠도 몇 줄씩은 꼭 쓰던 사람이었다. 나는 조용히 지켜봤다. 아마도 지금은 글보다 우리 사이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이틀째도 마찬가지였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부부처럼 행동했고 식사도 함께했고 커피잔도 나눴지만 그녀의 손끝은 단 한 번도 원고 폴더를 향하지 않았다. 나는 묵묵히 기다렸다. 언제쯤 그녀가 모든 걸 알아차릴지, 그 순간이 올 때까지. 그리고 셋째 날, 그 순간이 찾아왔다. 부엌에서 컵을 씻고 있을 때였다. 거실 쪽에서 갑작스럽게 끊긴 숨소리와 함께 짧은 외마디가 들려왔다. 안 돼. 고지어 무너진 목소리가 이어졌고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진아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으며 그녀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담고 있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예전에 내가 보여줬던 일부 챕터 저장해둔 거 있어? 그 물음에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정말 잠깐 가슴 어딘가가 흔들리는 걸 느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다. 몇 달간의 야근 끝에 선물했던 노트북과 그 안에 담긴 신뢰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글쎄 기억이 잘 안 나. 내 컴퓨터 한번 확인해 볼게. 그녀가 보는 앞에서 나는 컴퓨터를 켜고 마치 찾는 척 천천히 몇 개의 폴더를 열었다. 고개를 갸우뚱하며 파일을 클릭하고 한참을 머무시다가 말했다. 없는 것 같아. 너 백업해뒀던 거 아니었어? 그 말을 들은 진아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그녀는 천천히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기 시작했고 그 익숙한 행동은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그렇게 했던 건 아버지가 위독하던 어느 겨울밤이었다. 없어. 진아가 힘없이 속삭였다. 전부 없어졌어. 내가 쓴 거 다. 그녀의 눈이 나를 향했다. 담담한 표정 뒤에 숨겨진 그 의심이 내 마음 한쪽을 스쳤다. 혹시 오빠가 그런 거야? 그 물음은 그녀조차 확신하지 못한 채 흘러나온 것이었고 나는 차분히 되물었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그 정도로 유치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덧붙였다. 넌 사랑한다고 말하던 사람에게 상처 주는 법을 잘 알잖아.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내 마음은 묘하게 가벼워졌다. 진아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억지로 울음을 만들지도 않았고 연기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그건 진짜 무너진 사람의 울음이었다. 숨이 끊어질 듯한 떨림, 손끝까지 얼어붙은 고통. 그녀는 지금 자신이 가장 아꼈던 것을 잃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울음은 오래 지속되었고 방 안은 점점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다. 그 순간 나는 마지막 말을 건넸다. 우리 이건 회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어. 진아의 얼굴은 또 한 번 무너졌고 방 안의 공기가 흔들렸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붙잡으려 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듯했다. 그녀의 울음은 아파트 전체를 울릴 만큼 컸고 아마 아래층에 있는 그 사람도 들었을 것이다. 좋다. 그 소리야말로 지금 이 상황에서 유일하게 위로가 되는 소리였다. 진아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모든 걸 잃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무너진 형체였다. 그녀의 입에서 새어나오는 소리는 울음이라고 하기엔 너무 거칠고 비명이라고 하기엔 너무 고요했다. 나는 침착하게 짐을 정리했다. 가방에 몇 벌의 옷과 서류, 전자기기를 넣고 그 외에는 손대지 않았다. 결혼 앨범만은 그대로 남겨뒀다. 그녀가 어떻게 하든 더는 내 몫이 아니었다. 현관 앞에서 나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을 건넸다. 책 정말 아깝다. 진심인 척 최대한 담담한 표정으로 이어 말했다. 그래도 머릿속에 다 남아있잖아. 처음부터 다시 쓴다면 어쩌면 더 좋은 글이 나올 수도 있지. 그 말을 들은 순간 진아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아마도 그때 그녀는 모든 걸 직감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신이 그것을 소파 위에서 했던 선택을 기억한다면 내게 따질 자격이 없다는 걸 그녀 자신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울렸다. 그 순간 나는 마침내 저울의 균형이 맞춰졌다는 기분을 느꼈다. 지금 나는 서울 외곽의 작은 모텔에서 지내고 있다. 낡은 벽지에 새벽이면 들리는 옆방의 소음. 편하지는 않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숨 쉴 수 있다. 어차피 계약은 몇 달 뒤면 끝난다. 그 집은 이제 그녀의 몫이고 그 선택 역시 그녀의 책임이다. 나는 더 이상 그 아파트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 안에 있던 가구와 기억들은 이제 나에게 더는 의미가 없다. 어제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를 전달했다. 집이며 모든 재산은 그녀에게 넘기기로 했다. 굳이 붙들고 싶지 않았다. 오히려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내 마음을 더 가볍게 만들었다. 하지만 나는 다른 방식으로 내 삶을 다시 세울 준비를 하고 있다. 증거는 없었다. 그날 거실에서 마주친 장면을 사진으로 남길 정신은 없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누가 옳고 그른지를 가리는 일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위한 정리와 재건이었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 변호사 말로는 불륜 증거가 없더라도 충분히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했다. 진아는 조용히 끝나길 바랐고 여전히 괜찮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 하는 눈치였다.
우리가 제시한 조건들 대부분 수용했다. 게다가 그녀가 내게 직접 보낸 내가 잘못했어 라는 메시지는 법적 증거로는 부족할지 몰라도 상황을 뒷받침하기엔 충분했다. 무엇보다 내가 알고 있는 진실들을 세상에 알릴 수 있다고 말하면 그녀 입장에선 빠르게 정리하는 게 최선이었을 것이다. 가끔은 누군가의 꿈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그 사람이 저지른 선택과 그 결과를 평생 안고 살아가게 두는 게 더 잔인한 복수일지도 모른다. 6개월이 흘렀다.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진아와의 마지막 이야기를 정리해 본다. 이혼은 정식으로 마무리됐다. 서명도 했고 서류도 접수됐다. 33살, 이른 나이에 이혼이라는 경험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돌이켜보면 피할 수 없는 길이었던 것 같다. 어떤 사람들은 묻는다. 왜 박 사장 이야기는 안 해요? 나는 간단히 대답한다. 내가 결혼한 건 진아였고 내게 약속했던 사람도 내 곁에 있었던 사람도 그녀였다. 신뢰를 깨고 등을 돌린 것도 결국 그녀였다. 그 남자가 어떤 선택을 하든 더는 관심 없다. 이혼 협상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양육비나 위자료 같은 건 전혀 없었고 차는 내가 가져왔다. 그 외의 재산은 모두 그녀에게 남겼다. 나의 변호사는 정말 유능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이미지라는 무형의 무게는 때론 법정 안에서도 꽤 유효하다.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최종 합의가 끝난 뒤 법원 계단 앞에서였다. 나도 모르게 물었다. 그 책은 잘 되고 있어?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리고는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 나왔다. 내가 다 없앴잖아. 그 말에는 울음도, 분노도, 체념도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말했다. 기억을 되살려 다시 써보려 했다고. 정말 어떻게든 복원하려고 애썼다고.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다시 꺼내 쓰는 문장들에는 그때의 감정이나 온도가 담기지 않았단다. 전혀 같지 않아. 3년이었어. 내가 거기에 쏟아부은 모든 게 그냥 사라져버린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로 위로할 수 없는 종류의 상실이 있다는 걸 나도 그녀도 이제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날 악마라고 했다. 자신의 꿈을 부쉈다고. 괴물이라고. 나는 그 순간 웃었다.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웃음이 났다. 그럼 우리 둘 다 괴물이네. 넌 우리 결혼을 부쉈고 나는 내 책을 부쉈다. 인생 참 공평하지? 진아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려 했다. 내가 한 짓이 훨씬 더 잔인하다고. 하지만 나는 단호히 말했다. 지금부터 너한테 벌어질 모든 일은 우주가 균형을 맞추는 중일 뿐이야. 나랑은 아무 상관없어. 제일 웃긴 건 공통 친구를 통해 들은 소식이다. 진아는 결국 그 아파트를 유지하지 못했다. 월세를 혼자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거다. 뭐, 카피라이터 월급으로 두 사람 몫까지 감당하긴 어려웠겠지. 어디서 지내는진 모른다. 솔직히 궁금하지도 않다. 혹시 1층 박 사장이랑 같이 살고 있을지도? 아니면 친정으로 돌아가 슬픈 단편소설이나 쓰고 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이제 그건 내 삶과 아무 상관없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나는 진아랑 평생을 함께할 줄 알았다. 그녀 책이 출간되면 축하하고 형편 좀 나아지면 아이도 낳고 그렇게 평범한 미래를 꿈꿨다. 나는 모든 걸 했었다. 그녀의 꿈을 응원했고 우리를 위해 뼈 빠지게 일했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충실하게 살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내가 어떻게 해도 바꿀 수 없었다. 사람 마음은 결코 조절할 수 없다는 것.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만 사랑하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 그래도 말이지. 지금 나는 꽤 괜찮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예상보다 훨씬 잘 살고 있다. 집은 작지만 이젠 내 공간이다.
헬스장도 더 자주 가고, 오랜 친구들이랑도 연락 다시 하고, 데이트도 몇 번 나갔다. 진지한 관계는 아니지만 신뢰라는 게 쉬운 건 아니니까. 그래도 조금씩 회복 중이다. 사람들은 잘 사는 게 최고의 복수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누군가의 꿈을 박살낸 다음에 잘 사는 것. 그게 진짜 복수지. 내가 너무 심했다 생각할 사람도 있을 거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 배우자가 다른 남자랑 소파에서 그러는 걸 직접 눈으로 본 적 없는 사람들일 거다. 단 한 오후 만에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걸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때로는 불에는 불로 맞서야 할 때도 있다. 그녀는 내게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걸 빼앗아갔다. 그래서 나도 그녀에게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무언가를 가져갔다. 그게 공정한 거래다. 나는 괜찮아질 거다. 아니, 이미 괜찮아졌다. 좋은 직장도 있고, 무엇보다 내 자존심은 지켜냈다. 진아는 잘 모르겠다. 들리는 말로는 아직도 그 책 다시 쓰려 애쓰고 있다던데. 운 좋길 바란다. 아니면 이렇게 써보는 건 어때? 나는 어떻게 결혼을 망치고 모든 걸 잃었는가? 그건 적어도 진짜로 자기 이야기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이 이야기를 꺼내는데 오래 걸렸어요. 누군가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선택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배웠죠. 당신도 상처받지 않길 바랍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꼭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